2013, 1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한 7, 8년 오르지 않았냐 그러시지만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 뭐가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하게 그렇게 매력이 있고 저평가돼 있어서 오른 거는 초기 일부 몇 년이고 굳이는 아니었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펀더멘털이 좋은 것도 아닌 나라인데 왜 자꾸 그렇게 조급해 하시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올 때가 진짜 지나고 온 바닥이거든요. 아무도 부동산을 안 쳐다보는 시기가 올 때 또 그때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기들이 그렇게 저는 많이 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부동산 버블 위험을 경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택 가격 지수가 한국에서는 뭐 KB 부동산 시세냐 아니면 뭐 부동산 원 시세냐 아니면 뭐 실거래가 통계냐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냐 뭐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의 정리돼 있거든요. 케이스 실러 전미 주택 가격 지수인데 이게 이제 7월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역사상 최고치를 쳤습니다. 아니 주식도 역사상 최고치를 이번에 아직은 못 치고 있는데 부동산이 쳐버렸죠. 그러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게 제일 힘든 거죠.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7%인데 집값이 오릅니다. 왜 오르는지도 잘 설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경작자들이 이제 핑계가 버블이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뭐 버블긴 있는데 일단 리슈어링 속에서 일자리 계속 늘어나는 거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공급이 너무 적었다. 특히 미국 사람들 살기 싫어하는 아파트 위주로만 공급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단독주택들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강하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2020년, 21년에 모기지 금리 3% 밑에서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지금 집을 팔 이유가 없다. 자기들 이 모기지에 비해서 집값은 많이 올랐고 이자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잘 버틸 수 있는데 금리 올랐다고 내가 왜 이걸 팔아야 되냐. 사는 사람만 고생이지.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 사실 이거는 사후 설명이고 주택의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집값의 절대 가격이 오르고 시장 금리가 상승해버리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은 주식시장에서는 나스닥,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을 좀 잡아서 버블 리스크들을 잡아놓고 2025년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 파월은 거의 100% 은퇴할 테니까 이 양반은 트럼프가 임명했는데 트럼프가 해임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역대 미 연준 의장이 아서 번스 이후에 정권하고 척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양반 벌써 연임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대선 이후 1년 뒤에 임기 끝이에요.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을 것 같다. 예, 종신 교황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할 가능성이 생겨서 부동산 버블은 이 사람 잡으려 들 것 같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금리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물가가 미국 주택 시장에 영향을 아무래도 계속 끼치고 있는데 좀 실상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건축비가 오르고 있어요. 거기도.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건설 회사가 너무 많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새 미국의 주택 건설 회사 주가 날아갔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AI 붐 속에 엔비디아만 봤지만 주택 건설 회사들 주가도 더블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 분양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게 또 신축 가격을 인상을 하니까 구축도 가격 안 깎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랑 지금 되게 비슷한 게 한국도 집값이 이렇게 크게 회복된 다음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분양 시장은 난리도 아니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주택을 건설해서 시장에 분양하는 회사 입장에서 가격을 인상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미국도 그런 것 같죠. 그게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유도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임대료 물가 지수는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임대료 그 자체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 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그 기회비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집을 들고 있음에 따라서 치러야 되는 암묵적 비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집을 깔고 앉아 있다.
부러워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은행 이자가 3.5%면 3,500만 원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이 집을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격 변수로 치환해서 물가에다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승률이니까 상승 탄력은 역사적 고점에 온 거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또 아니잖아요. 2021년 고점에 비해서 안 떨어지고 거기를 버틴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는 좀 떨어지는데 임대료 측면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임대료를 좀 인상하고 싶은, 왜냐하면 주택 임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전가하려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던 집세 물가는 절대 주택 가격의 급등세들이 그래도 2021년 대비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뭐 전체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 좀 그러니까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 집값도 한번 같이 짚어주세요. 재미없죠. 예, 너무 비싸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B50 리딩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선도 아파트라고 자기들이 부르는데 그 선도 아파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실 실거래가를 다 쳐보거든요. 재밌잖아요. 쳐보는데 네네. 대부분 한 85%에서 95%까지.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에 2021년 9월 가격에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는 넘은 단지도 있고. 이걸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야, 시장이 왜 이렇게 빠르냐. 부동산 시장은 좀 천천히 뒤늦게 후행한다. 뭐 우리 거래 걸리는 시간이 있고 대출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금융화 돼버렸구나. 금융자산화 돼서 작년에 연말이나 올해 초가 바닥이고 지금 현재 한 10개월 지난 다음을 생각해 보면 거의 실거래가 기준 서울은 한 12, 13% 이상 오른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리딩 단지들의 가격이 저 레벨인데 금리는 우리도 지금 뒤늦게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낮을 거예요. 왜? 물가가 미국보다 우리가 낮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거의 1% 오르면 우린 0.5, 0.7이라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대출 쪽에서의 어떤 차입 비용이 상당히 오를 수 있다. 여기에 2021년보다 경기가 더 좋으냐? 그렇지 않죠. 절대 가격은 비슷하면서 경기는 그때보다 훨씬 나쁘고 우리 금리 레벨은 그때보다 한 2배, 3배 되는데 집값은 그때랑 비슷하다? 아이고 이것도 어렵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죠.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 쏠림에 따라 오르죠. 포모가 또 나타나면 알 게 뭐예요. 지금 가격이 제일 싸다 이렇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이코노미스트로서 어떤 가치, 내재 가치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라면 지금 추격 매수는 못하겠다. 좀 저평가된 지역,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는데 교통이 뭐 개선된다든가 주변에 큰 좋은 회사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주거 환경들, 그죠?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주변에 학군들이 같이 좋아진다. 이런 호재가 있지만 아직 못 오는 데 있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뭐 사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기축은 일단 지금 좀 차라리 그냥 공사 비용이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규 분양 쪽에 맞춰야지 지금은 기축 사는 건 조금 반대다 생각합니다. 아까 미국 그 모기지 7%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보다 높아요. 거의 8%예요. 우리나라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도 7% 이제 돌파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영혼을 이제 끌어모아서 내 집을 산 분들에게 당연히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라면 영끌에서 이 변동금리를 특히 하신 분들은 잘 파는 것도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되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인상 안 하기만 해도 좋아하는 거지 5.5가 고착되거나 5%대가 내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미국 대출금리가 7% 정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아무리 물가 낮아도 5, 6% 나오는 건데 그 금리를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면 그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거는 또 저가 매수는 꽤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잘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 중소형 아파트들은 그래도 특례보금자리로는 이제 옛날만 못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또 그 정부에서 해주는 다양한 저금리 대출의 소득 한도가 조정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서 뭐 7,000이네, 7,500이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한들을 걸고 정말 이상한 정책들이 되게 많아서 그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다는 거 압니다만 이제 이번에 좀 올라갔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증여 한도 올리는 것과 함께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저금리 대출 상품들을 정부가 유도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한 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지금도 2%. 네, 2%로 높은데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시장 특히 어떤 영향이? 환율 오를 때 부동산이 좋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300원대에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기는 어렵죠. 그래서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특히 외국인들이 막 십몇칠 연속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 환경이라는 건 부동산에도 좋은 여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갈 때 금리 인하가 되게 어렵다. 어쩌면 금리 인상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시장 금리를 건드리게 되죠. 특히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지하기 때문에 물가도 오를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기대는 지금은 이 환율에서는 이 금리 차에서는 어렵다. 반등은 이번에 성공했고 그거는 작년 레고랜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때문에 시장 금리 급락한 게 부동산을 살렸는데 여기서 정책 변수를 아무리 세게 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저렇게 오르고 있을 때는 정책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은 금리 하락, 제2 환율에서는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금 조달할 때 금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는 부동산 시장이 좀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2024년에 이제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원래 정치권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같이 움직이는데 집값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연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발표해줬는데 그 중에 시행 안 된 게 있죠. 세금 깎아주는 거. 이 세율 조정은 국회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령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했는데 세율, 부동산 관련돼 있는 각종 세율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회 소관이다 보니 총선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우위에 서느냐가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거의 그 사람이 구속만 안 된다면 형사범죄로 7개인가 8개 지금 기소돼 있는데 불구속으로 진행되거나 뭐 이러면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있는데 이런 외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선거가 치러지면 거의 필승이거든요. 그만큼 바이든 인기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매력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바이든 인기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주기적인 여론조사를 한 역대 대통령 중에 바닥에서 2등인가 3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 죄송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아프가니스탄 철군이었는데 그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죠. 기억나십니까? 그 카불 공항에서 도망치듯 철수한 게 1973년 베트남에서 사이공 그렇게 철수하던 때를 떠올리는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사이공 그런 것만으로도 옛날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인정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패주하는 모습을 그때 보여준 것이 굉장히 그 닉슨 대통령에게도 문제를 일으켰고 그 뒤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어졌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을 시작하는 건 쉬운데 철군이 되게 어려운데 특히 이기지 못한 전투에서 철군이 어려운데 그 결단을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뭐 훌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약한 꼴을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푸틴이 저런 행동을 한 거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을 만했고 여기에 더 나아가 유가 급등하면서 인플레가 발생했죠. 경기가 안 좋아졌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 느끼기에는 일단 트럼프 시절에 비해 지금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이 체감 경기는 뒤늦게 반영되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바이든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트럼프의 인기를 상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싱크탱크들이 발표하고 있는 정강 정책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노, 그린 에너지나 뭐 이런 거 관련돼서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 위주의 공급 사슬망, 특히 셰일 오일 생산 촉진,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며 전 세계적인 어떤 지구 기후 위기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가장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돼 있는 산업들의 재편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두 번째, 이민도 중단되겠죠. 제가 아까 미국 부동산 시장이 왜 좋아요 그랬을 때 중단됐던 이민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 강력한 노동 공급을 밀어넣고 있고, 이 노동 공급 속에서 임금이 별로 안 오르고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선 시간에 했는데, 이제 그걸 트럼프 오면 장벽을 더 높게 쌓겠죠. 그래서 반세계화 이런 기치들 속에서 특히 이민에 대해서 더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게 될 것이니,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민 일정 밟으시는 분들 빨리 하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또 문이 닫힐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대중국 관련돼서 어떤 행동을 보일 거냐. 군사적 개입은 안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철군하겠다. 자국의 이익, 고립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 개입은 안 할 텐데, 반중은 더 세게 좋아하잖아요. 2018년 중국에 가했던 세 차례에 걸친 관세 인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화웨이 다 이런 거 규제한 것도 다 트럼프 때 시작했어요. 그걸 바이든이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겠죠. 예, 뭐 관세 뭐 인하라든가 원상복구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 다시 좀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좋은데, 양안 관계가 이렇게 안 좋으니. 예, 아무튼 바이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굉장히 공격을 당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트럼프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공급 사슬망의 재편을 더욱더 촉진하는 행동을 해서 중국에서의 공장 생산 설비들은 이제 정말 없는 셈 쳐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무주택자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 뭐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변동금리를 갖고 계신 분은 잘 파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집을 살까 말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무주택 1주택자 분 뭐 각각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 저는 얼마 전 포모 신드롬,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이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조바심에 느끼시는 분들한테 집을 팔라고 외쳤던 사람으로서 2021년 특히 하반기에는 시장이 버블이다, 심각한 버블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거봐 그렇게 됐지라고 다들 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사람들의 센티멘트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게 인생사고, 특히 이 좁디 좁은 한국 부동산 시장판이다. 그래서 이 좁디 좁은 한국 부동산 시장판에서 어떤 긴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2013, 1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한 7, 8년 오르지 않았냐 그러시지만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었던 저금리 환경 속에서 또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돼 있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것도 맞이하는 외부 여건 좋아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올랐던 거지, 뭐가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하게 그렇게 매력이 있고 저평가돼 있어서 오른 거는 초기 일부 몇 년이고 굳이는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해외 다른 나라처럼 이민자들이 집값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펀더멘털이 좋은 것도 아닌 나라인데 왜 자꾸 그렇게 조급해 하시는지 모르겠다. 시장이라는 건 크게 보시면 매일매일 가격을 확인하시면 괴로워서 지르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는데, 좀 시장으로부터 지금은 좀 떨어질 때다. 그리고 시장을 떨어지다 보면 부동산을 사야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신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신호가 급등했던 환율들이 천천히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집니다. 왜? 물가가 안정되니까 수입 물가 떨어지는데 금리 인하해 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두 번째는 쌓여있던 지방 미분양부터 이런 것들이 다 좀 쌓인 게 줄어야 돼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과잉 리스크들 또 대규모 분양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나라 미분양 조금씩 줄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되게 높은 레벨이거든요. 이것들이 의미 있는 하락세를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뭐 선거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정부가 세금까지 깎아줄 때가 진짜 지나고 온 바닥이거든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히 세금 보유 이런 것까지 깎아주는 시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까지 나올 때 뭐 미분양 아파트 사면 전부 다 다 깎아준다.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풀리는 시기, 그러니까 아무도 부동산을 안 쳐다보는 시기가 올 때 또 그때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그건 알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예상 못했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혀 몰랐고요. 2018년 트럼프가 정말 중국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관세들을 부과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게 정치의 어려움이고 또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외부 충격의 무서움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기들이 그렇게 저는 많이 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IMF 위기 전과 지금의 한국 좀 닮아 있을까요? 많이 닮아있죠. 솔직히 96년하고 되게 닮았고 우리 경제 되게 좀 취약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추세를 탔다고 올랐다 빠지면 또 사는 거고 또 급등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장타를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저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연말쯤에 10월도 저는 하순 정도에는 좀 기회가 오지 않겠나.